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문제 보건 문제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례형 문제 드디어 사례 2로 넘어갑니다. 사례 2로 넘어가는데요. 사례 2번에 보니까 2004년, 2005년, 2011년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볼게요. 사례가 들어갔죠. 자, 사례가 들어가고 이 사례에 대해서 점수는 없어요. 각각의 점수는 없는데 특성 요인 이론은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 검사 도구란 말이 있어요. 5가지 검사 도구에 대해서 각 직업 심리 검사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냐.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검사 도구가 짝짝짝짝짝 세팅될 수 있어요. 아니면 5가지 검사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렇게 세팅해 줄 겁니다. 스트롱미 검사 이런 식으로. 즉, 요 녀석만 딸랑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냐? 그건 목적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해석 과정이다. 우리가 앞에서 척도가 있었는데 그것만 뺀 거죠. 척도가 분량이 많으니까 그걸 빼고 목적하고 해석 과정을 쓰시오. 기술화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5가지 검사 도구일 수도 있고 3가지 검사 도구만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형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례는 뭡니까? 그냥 사례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특성요인 이론에서 무슨 검사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사례가 그냥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례 제시형이에요. 소재, 명문여대 4학년인 A양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은 10% 이내로 우수한 편이고요. 이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꼭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다른 직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대학 취업 상담실을 찾아왔네요. 그러면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진로 선택이 좋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특성요인 이론에 근거해서 진로, 직업정보 등을 평가할 수 있는 5가지 검사 도구에 대해 각 직업심리검사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냐, 목적, 그 다음에 각 검사 해석 과정을 기술화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 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스트롱미 검사는 다양한 분야의 친숙한 문항으로 구성된 흥미 목록의 형태로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흥미 정도, 흥미 유무를 묻는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3가지 척도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목적 정도만, 의미 정도만 쓰시고요. 바로 해석 과정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총 응답 지수 TR, 일관성 지수, TI, 문항 반응 요약. 이거 다 타당도 검토한다 그랬었어요. TR, TI, 문항 반응 요약 등을 통해서 우리가 타당도를 검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개 이제 구버전 말고요. 최신 버전이 총 응답 지수나 일관성 지수나 문항 반응 요약 이런 걸 통해서 타당도를 검토하더라고요. 자, 총 응답 지수 앞에서 했었죠. 291개 중에 276개 이상일 경우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응답 지수는 말 그대로 응답에 대한 지수니까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돼요.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예,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TI 일관성 지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관성 지수가 높았을 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24점 중에서 15점 이상일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수치 조금 외워서 써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먼저 타당도를 검토한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직업 분류 GOT 점수 중에 가장 높은 3개 유형을 흥미 유형 코드로 설정한다라고 했었죠. 홀랜드요. 홀랜드 3 코드. 홀랜드 3 코드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또 2가지 유형도 있을 수 있고요. 3가지 유형을 흥미 유형 코드로 설정하고 3개 유형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각 코드마다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 존재하는데 흥미 유형 코드 중에서 세 번째 유형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세 개 유형에 대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일반 직업 분류 GOT의 가장 높은 두 개 유형을 투코드로 설정하고 투코드 조합 특성을 해석한다. RA나 RS 이런 식으로 이제 투코드 조합 특성을 이제 해석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것이 해석 과정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는 게 좋아요. 타당도, 3코드, 2코드 조합 특성. 그 다음에 기본 흥미 척도 BIS가 있습니다. 전체 결과를 검토하고요. 상위 5개의 흥미 영역을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0개의 기본 흥미 척 BIS가 있다라고 했는데 구 버전에서는 25개라고 말씀드렸죠. 25개의 세부 항목이고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30개의 기본 흥미 척도 항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척도 간의 상관관계 등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BIS 전체 결과를 검토를 해봐요. 해보고 상위 5개의 흥미 유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장 흥미가 높게 나타나는 5개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30개의 기본 흥미 척도 간의 이제 상관관계도 알아보는 거예요. 상관관계도 해석을 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쓰셔도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개인 특성 척도 PSS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GOT 했고 그 다음에 BIS 했고 그 다음에 PSS 한다 그랬죠. 순서대로 쭉 정리해야 됩니다. 5가지 척도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5가지 척도 아시죠? 뭐 팀 유형도 있었고 업무 유형도 있었고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유의할 점은 흥미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호하는 작업 환경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 유형이 있어요. 업무 유형이 높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일단 하고를 넣어주세요. 선호하고 사람과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흥미 검사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모든 결과가 뭐겠어요? 앞에서 했던 GOT, 그 다음에 BIS, 그 다음에 PSS 이런 것들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쭉 해석해 내는 것이죠. 이게 종합 프로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앞에서 다 봤던 것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미네소타 직업가치검사입니다. 미네소타 직업가치검사는 다이스 로키스트의 직업적응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죠. 자, 개인이 일 또는 직무 환경에 대해 지니는 여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자, 20가지 욕구, 20가지 욕구와 6가지 가치를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척도로 암기법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 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내용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척도를 쓰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 외우셨어야 됩니다. 자, 20가지 욕구, 6가지 가치. 그래서 6가지 가치에 여러 가지 하위 척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합치면 20가지가 됐었잖아요. 자, 의미, 목적 썼고요. 그 다음에 해석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MIQ 같은 경우는 개인 내 비교와 규준 집단 간의 비교, 개인 내 비교와 규준 집단 간의 비교,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내 비교 차원을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이것도 타당도 검증을 합니다. 타당도 검증을 하는데 개인이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반응 일관도 이것을 살펴본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수능 흥미 검사에서도 우리가 일관성 지수가 있었잖아요. TI, 일관성 지수에 해당되는 것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이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하였는지 그걸 보는 것이 타당도 검증이다. 타당도 검증이 항상 1번이에요. 그 다음에 6가지 직업 가치와 20가지 직업 욕구에 대한 개인의 점수가 제시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제가 이제 5점 척도를 한다 했는데 뭐 1점에서 5점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으로 해도 돼요.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식으로 해도 5점이거든요. 그래서 점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3.0까지 5점 척도이며 0.0 이하는 중요하지 않다. 0.0 이상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라고 하잖아요. MIQ, 미네소타 임포턴스 퀘셔너리. 그래서 중요성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팁입니다. 여기서 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점부터 5점까지 응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사례, 도표 줄 때 그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점수가 뭐 4점 이상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까지는 그게 해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5점 만점, 1점에서 5점 만점의 점수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네소타 직업가치 검사의 각 검사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 피검자가 해당한 문항이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1점이고요. 매우 중요하면 5점이 된다. 많이 해보셨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쭉 가잖아요. 높은 점수는 다른 욕구에 비해서 중요한 욕구를 의미하는 거고, 낮은 점수는 다른 욕구에 비해서 덜 중요한 욕구를 의미한다. 뭐 이거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은 점수일수록 이 욕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자, 6개의 직업가치 영역뿐만 아니라 20가지 직업 욕구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두 수준의 점수가 일치냐 불일치냐. 뭐 예를 들어서 6대 그 직업가치가 있잖아.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20개의 욕구에 거기 하위 척도가 있거든요. 그 하위 척도는 또 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수준의 점수가 나타내는 일치와 불일치 정도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개인 내 비교 차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타당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응답에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대 직업가치하고 20가지의 욕구에서 이 직업가치적인 측면과 하위 척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점수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그것도 수준을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거죠. 규준 집단과의 비교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규준 집단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욕구의 중요도가 뭐 100분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준 집단과 비교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규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인의 직업가치 프로파일과 직업 강화인 패턴, 즉 각 직업에서 MIQ에 평가된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런 프로파일한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직업가치의 프로파일, 그 다음에 직업 강화 요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과의 비교, 그 다음에 조화 정도를 알 수 있다. 규준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되게 이제 여기 MIQ에 대한 규준 집단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강화 요인의 패턴이에요. 그 직업 강화 요인의 패턴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이 점수, 직업 가치에 대한 프로파일 점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게 조화로운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조화로울수록 좋겠죠. 조화로울수록 좋은 거고, 만약에 이제 그 규준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조화롭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규준 집단을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6개 군집 각각의 15개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90개의 직업이 알파벳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6개의 군집이 뭐예요? 6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6대 가치 각각의 15개의 직업들이 있으니까 6 곱하기 15는 90개의 직업이 알파벳 순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직업 강화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직업 강화인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C지표 아십니까? concurrence, 일관성이요.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자, C지표는 개인의 미네소타 직업가치 검사 점수와 6개 군집과 90개의 직업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개의 군집은 6대 가치를 말한다라고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90개의 직업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의 직업가치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하고 90개의 직업하고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는 게 C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지표 강도의 기초에서 예상되는 3가지 만족 수준이 제시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만족은 S가 되고요. 약간 만족은 여기 나온 대로 L이 되고요. likely. 불만족은 N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0.5 이상이다. C지표가 0.5 이상이면 만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0.1에서 0.49가 되면 약간 만족이 되고요. 0.1 미만이 되면은 C지표가 0.1 미만이 되면
불만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C 지표 말씀드렸습니다. 규준 집단과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첫 번째 규준 집단과의 비교는 개인의 직업 가치 프로파일하고 직업 강화인 패턴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이제 조화로운지 그걸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 지표인데 C 지표는 일치되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뭐가 일치되는 정도냐? 그러니까 개인의 직업 가치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 직업 가치 점수하고 6개 군집에 있는 90개의 직업하고 일치되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되면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일치되지 않으면 이제 약간 만족이나 아니면 불만족으로 나오겠죠. 그 수치는 0.5 이상이냐, 0.1에서 0.49냐, 0.1 미만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내 비교 차원 앞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규준 집단과의 비교했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성인용 진로 문제검사 슈퍼에 의한 이론이었죠. 성, 탐, 화학요새에서 성장기 빼고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 네 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네 가지에 세 가지 하위 척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진로 발달 과합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척도의 문항들이 이제 쭉 깔리죠. 쭉 깔리고 그 다음에 그 61문항, 총 61문항의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는 전생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여기 진로 문제와 발달 과업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다. 이게 무엇을 알아보는 거냐 이렇게 간단히 쓰면 돼요. 전생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자, 진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발달 과업을 측정하는 것.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 해석 과정입니다.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 해석을 통해서 각 하위 단계의 점수에 의해 이 각 하위 단계가 아시죠? 성, 탐, 확입니다. 유, 쇠. 자, 여기에 3, 여기에 3, 여기에 3, 여기에 3이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하위 척도가 3개씩 있었습니다. 3, 4, 12, 12개의 척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다양한 발달 과업과 네 가지 진로 발달 단계.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발달 단계 각각의 세 가지 하위 척도에 대한 계획이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걱정이 무엇인지 이게 뭐였어요? 문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걱정이 뭐라? 문제. 그래서 진로 문제 검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해석 과정의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걸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의 점수를 확인하겠죠. 현재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검사 결과 높은 점수, 여러분 높은 점수면 걱정이 많겠죠. 높은 점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점수인 경우는 내담자가 다양한 발달상 진로 과업과 하위 단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낮은 것일 때는 이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로 문제 검사잖아요. 진로 문제 검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규준 집단 또는 연령과 비교를 합니다. 이 연령이 들어간 이유를 아시겠죠? 네, 발달 단계니까 연령과 비교를 해서 성취하지 못한 발달 과업과 그 원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객관적 검사니까 규준 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규준 집단과 비교를 해봐서 성취하지 못한 발달 과업이 있다. 점수가 좀 이렇게 높은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발달 과업 그 원인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제시된 규준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서 규준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규준 집단은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평가를 할 때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에서 성취를 제외한 요인들, 이것을 해석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볼까요? 네, 진로 문제니까. 우리가 진로 문제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진로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MBTI입니다. 바로 앞 시간에 했었죠.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선천적인 성격의 성향, 성격의 경향을 보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검사의 뭐예요? 그렇습니다.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과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앞 시간에 했었는데요. MBTI 검사는 특정 선호성의 방향 말씀드렸는데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강도가 아니다. 선호성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여기 부분은 제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걸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있으니까 읽을게요. MBTI 검사를 이제 해석할 때 빈번히 일어나는 오류가 있다. 이게 선호성의 강도가 우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N47점수, 대개 41 이상이면은 이제 높다라고 하거든요.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N19, N은 이제 직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점수 받은 사람보다 직관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높은 선호도, F는 이제 감정이잖아요. F는 31점 이상인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호성의 방향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선호하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선호하는지, 내가 판단형적으로 선호하는지 이거를 보는 것이지 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을 쓰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제가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4 곱하기 4입니다. 네 가지 척도마다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죠. 뭐 ESTJ는 ISTJ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척도가 4개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반대 성향이 2개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4로 정리하면 돼요. 앞에서 제가 도표도 말씀드렸고요.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각 경우를 나타내는 알파벳 한 글자씩을 따서 4글자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고 앞에 각 유형의 경우를 알파벳 한 글자씩 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ISNTFJP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앞글자를 따서 4가지의 글자, 알파벳 4가지로 하나의 성격 유형을 만들어냈었죠. 각 유형별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의 해석입니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MBTI 해석에서는. 그래서 주 기능은 가운데 2개의 선호도 SN과 TF가 있는데 이걸 이제 기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인식 기능이고요. 하나는 판단 기능이죠.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인데 여기가 SN이고 여기가 TF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각각 유형에 있어서 이 4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우세하거나 가장 선호하는 것이 되는데 이 기능을 주기능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가지 기능 중에서 하나가 우세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다 틀리잖아요.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우세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가장 선호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가장 선호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주기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맨 끝에 있는 J냐 아니면 P냐 이걸 보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J는 판단 기능에 E를 붙이는 거고 여기는 인식 기능에 외양 E를 붙인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능, 부기능을 찾아낸다 했습니다. 바로 앞에 제가 사례도 한 2-3개 들어드렸으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시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부기능입니다. 유형 코드 중에 또 다른 기능은 부기능이 있다. 그럼 부기능은 뭐라겠죠? 네, 반장을 보조하는 부반장. 그래서 주기능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만약 주기능이 인식 기능이라면 부기능은 반대로 판단 기능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능이 주기능이면 인식 기능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인식 기능이 주기능이면 판단 기능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3차 기능은 부기능 지표의 반대극이에요. 부기능의 반대가 3차 기능이다. 3차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열등 기능은 뭐예요? 그렇죠. 주기능의 반대죠. 열등 기능은 주기능 지표의 반대극 유형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운 모습이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감정형이야, 주기능이. 그러면 내가 진짜 힘든 것은 뭐겠어요? 사고형이죠. 내가 F가 주기능이다 그러면 T가 바로 열등 기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FI가 주기능이라고 한다. 주기능을 한다 그러면 TE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열등 기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나요? 5번째 기술 확신 척도입니다. 이것도 이전에 바로 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빠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아주 스무스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 2를 철저하게 공부해 놓자. 그러면 뒤에가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 확신 척도가 있다. 스트롱미 검사와 함께 개발된 기술 확신 척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confidence라고 하는 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게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interest가 들어간다. 흥미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 확신에 대한 테마가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흥미 유형에 대한 테마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기술 확신 정도를 보는 건데요. 자, 홀랜드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 인터레스트가 바로 홀랜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흥미에 홀랜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트롱미 검사와 함께 사용하도록 개발된 기술 확신 척도는 이 흥미의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확신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딱 있잖아요. 홀랜드의 6가지 일반 직업 분류 GOT에 따라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여기 나오네요. 자신의 확신감 수준과 흥미 수준을 측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확신감하고 흥미를 꼭 내야 돼요. 요거 생각하시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의미, 목적 한 방에 끝납니다. 자, 이제 해석을 봐야 되겠죠? 해석도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해석 과정을 보면 기술 확신 척도의 결과는 말씀드렸죠? 기술 확신 주제 코드를 나타내며, 기술 확신 척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이 가장 자신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 영역, 그게 바로 이제 확신, 컨피던스가 있을 때 자신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영역을 바로 기술 확신의 정도다 이렇게 말해요. 기술 확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자, 스트롱미 검사가 있다. 이거 결과와 이걸 비교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해석하는 게 효과적인데 기술 확신 주제 테마, 기술 확신 주제 코드는 흥미 주제 코드 위에 나타난다. 그래서 confidence, interest 이렇게 정리한다겠습니다. confidence, interest. 자, 그래서 이 기술 확신과 흥미와의 비교를 통해서 개인이 만족하는 직업이 뭔지, 교육이 뭔지, 여가 등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 확신 척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점수가 높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높을 수 있고 둘 다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보시죠. 자, 기술 확신 주제 코드. 뭐 이 주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기술 확신 코드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흥미 코드 이렇게 해도 돼요. 주제란 말을 그냥 안 넣으셔도 됩니다. 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아세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리아세크. RIASEC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 코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S가 좀 길다. 뭐가? 확신 정도가. 자, 확신 정도가 길다. 그런데 인터레스트도 길다. 흥미도 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긴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흥미와 확신감이 높은 경우 모두 다 그러면 가장 우선시해서 탐색해 올 만한 진로 영역이다. 사회형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성직자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상담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우선적으로 탐색해 볼 만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확신 주제 코드와 흥미 주제 코드 중에 하나라도 높은 경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가 확신이 높아요. 점수가 높은데 자, 흥미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C, 여기에 확신 정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 여기에 흥미는, 사무형의 흥미는 아주 높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확신감이 흥미보다 높은 경우, 흥미가 확신감보다 높은 경우는 상담에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두 가지가 뭐죠, 여러분? 위에 두 가지가 1번과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가지 영역이 내담자 진로 탐색의 방향이 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에 활용할 수 있겠나요? 네. 흥미와 확신감이 더 개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담자와 상담을 통해서 같이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사례 1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례 1을 철저하게 학습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 점수 3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신감과 흥미가 모두 낮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틱, 예술형이요. 자, 확신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흥미가 이거예요. 이게 둘 다 낮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둘 다 낮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담자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여기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영역이다.
나는 예술적인 성향은 정말 뭐랄까요? 성향은 없구나. 이런 흥미도 없고 확실의 정도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영역이라고 우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높을 때는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높을 때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개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갔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해 온 거니까 이 부분을 또 천천히 하시면 여러분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례 2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번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5가지로 써봐라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방가로 4번이에요. 방가로 4번이 이 5가지의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다섯째,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썼던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3이 기다리고 있네요. 사례 3 봐보세요. 사례 3은 이제 검사 도구의 결과가 딱 이제 점수로 나와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진로 발달 검사 우리 앞에서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로 발달 검사도 새로운 검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역할 중요도 검사, 명확성 검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운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로 발달 검사, 역할 중요도 검사 이런 것들이 조금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실기에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 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